며칠간 조용했던 사돈이 다시 불쑥 움직이기 시작한 날 사태는 최고조에 이르렀어요.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였는데 민혁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이 집 앞에 와서 수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난리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엄마, 이번엔 진짜 심각해요. 장모님이 이웃들까지 다 보게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즉시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어요. 도착해보니 상황은 상상 이상이었죠. 사돈은 현관문 앞에서 수진이를 내놓으라고 고함을 치고 있었고, 민혁이는 문을 막고 서서 장모님, 제발 진정하세요. 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안에서 울먹이며 벽에 기대어 있었어요. 제가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다가갔어요. 사돈, 이게 대체 뭐 하는 겁니까? 여기까지 와서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사돈은 저를 돌아보며 눈을 부라렸어요. 어머님, 제 딸을 돌려주세요. 제가 내 딸 데리고 가는 게 왜 문제죠? 제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대꾸했어요. 수진이는 이미 어른입니다.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꾸렸고요. 사돈이 데려가고 말고 할 권리가 없어요. 그 말을 듣자 사돈은 더 크게 소리쳤어요. 제가 권리가 없다고요. 제 딸이 여기서 고생만 하고 사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게 부모입니까? 제가 어떻게 그걸 참습니까? 제가 목소리를 낮추며 대꾸했어요. 사돈, 고생이라뇨? 수진이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왜 자꾸 그렇게 자기 딸이 힘들다고 단정 지으십니까? 사돈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말했어요. 어머님은 모르실 겁니다. 내 딸이 시댁에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김장이다 뭐다 해서 종처럼 부려먹는 건 부모로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안에서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사돈, 지금 그 말을 듣고 참으라는 겁니까? 김장은 수진이가 원해서 참여한 겁니다. 우리 가족은 누구도 수진이에게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사돈은 눈을 치켜뜨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렇게 큰 소리 치실 거면 내 딸을 잘 보살피시던가요. 제가 사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보살피는 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돈께서는 딸의 행복을 계속 방해하고 계시잖아요. 수진이를 생각한다면서 사실은 본인 뜻대로만 끌고 가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듣자 사돈은 발을 구르며 고함쳤어요. 어머님, 그딴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제 딸을 제 뜻대로 하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입니까? 제가 단호히 대답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수진이는 사돈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어른으로서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면 수진이와의 관계가 정말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안에서 수진이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엄마, 그만 좀 해, 제발.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 민혁이랑 행복해. 엄마가 이렇게 나를 끌고 가려고 할수록 나는 더 엄마를 멀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줘. 그 말을 들은 사돈은 잠시 말을 잃은 듯 보였지만 금방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내가 날 멀리한다고? 내가 엄마를 배신하겠다는 거야? 수진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게 배신이라면 난 그 배신을 선택할 거야.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더 이상 엄마 뜻대로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 사돈은 그제야 진심으로 상처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화를 삼키지 못하며 말했어요. 두고 보자.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사돈은 결국 발걸음을 돌려 떠났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수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민혁이는 그런 그녀를 품에 안아 다독였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더 강하게 막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 삶을 지켜. 이건 너희 잘못이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송희정님이 사돈과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희정이고 올해 64살입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웠어요. 큰아들 민혁이는 결혼해서 아내 수진이와 잘 살고 있고 둘째 민우는 아직 혼자랍니다. 우리 가족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다 함께 모여 북적이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김장철은 정말 큰 행사죠. 저희 가족은 매년 김장을 함께하고 그 김치를 나눠 가지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거든요. 며느리 수진이는 결혼 전에는 김장을 직접 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 저희 가족 김장날에 오게 됐을 때부터 얼마나 열정적으로 참여했는지 몰라요. 수진이가 저희 집 식구들과 어울리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복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진이 친정어머니 안사돈이었어요. 그분은 늘 수진이가 저희 집에서 하는 모든 일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올해도 김장철이 다가왔어요. 저희는 매년 이맘때쯤이면 다 같이 모여 김치를 담그고 그걸 나눠 먹으면서 김장 끝난 후엔 보쌈까지 곁들이는 날이거든요. 수진이는 이번에도 김장에 꼭 참여하고 싶다며 저보다 먼저 김장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장날 아침 수진이와 민혁이가 집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진이가 전화를 받으며 잠깐 밖으로 나갔는데 목소리가 조금 날카롭게 들리는 걸 보니 민혁이가 눈치를 채고 따라 나가더라고요. 잠시 후 들어온 수진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저희 친정엄마께도 김치를 좀 나눠드릴 수 있을까요? 너무 맛있을 것 같다고 하셔서요.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며 그러자고 했어요. 맛있게 드실 분이 많으면 그게 더 기쁜 일이니까요. 그런데 민혁이가 수진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덧붙였어요. 갑자기 가져갈 사람이 더 늘어난 거니까 이번에는 우리 몫 조금 줄이고 장모님 몫을 좀 챙기자. 분위기는 별일 없었다는 듯 흘러갔지만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모습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가 싶게 보였거든요. 그래도 김장을 시작해야 하니까 일단 대화를 그만두고 김장을 준비했어요. 배추 절이고 양념 준비하고 고춧가루며 젓갈 양도 점검하면서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민혁이는 큰 통을 나르고 수진이는 김치 속을 묻히며 열심히 일했어요. 제 동생들과 조카들도 도와주면서 여느 해처럼 시끌벅적하게 하루가 흘러갔어요. 그런데 한참 김장을 하던 중에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도 수진이의 전화였어요. 수진이가 전화를 받으면서 살짝 멀어지자 민혁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장모님이 자꾸 수진이를 힘들게 하세요. 제가 말려도 어머니가 한번 시작하면 멈추질 않으시거든요. 제가 민혁이 말을 듣고는 멈칫했어요. 힘들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불편한 상황이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뭘 그렇게 하셨길래? 민혁이가 대답했어요. 수진이가 엄마 김치가 맛있다고 했더니 그러냐고 별말 없으시다가 갑자기 지금 연락 와서 본인 몫도 좀 많이 챙겨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
수진이가 여기 와서 김장하는 걸 아주 탐탁치 않게 생각하세요. 요즘 누가 김장을 담그냐 하면서 이번에는 김장하러 가지 말라고 했는데 수진이가 싫다고 김장하러 갈 거라고 싸운 다음 온 거라서 일부러 지금 계속 연락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속이 끓어올랐어요. 저는 단순히 맛있는 김치를 나눠드리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돈은 분명 우리 김치가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수진이한테 화가 나서 꼬장을 부리려고 괴롭히는 거였어요. 제가 말했어요. 미녀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사돈이 처음부터 나한테 말씀하셨어야지. 내가 잘 설득할 수도 있고 사돈도 이해하면 김장도 더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수진이를 곤란하게 만드는 건 아니지 않니? 민혁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엄마 말이 맞아요. 그런데 저도 장모님한테 똑바로 말했어요. 수진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재밌어서 하는 거라고요. 수진이는 다시 돌아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김장을 이어갔지만 제가 속이 쓰려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고생해서 담그는 김치에 감사는커녕 그런 태도를 보인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이해가 안 갔어요. 일이 끝난 후 보쌈을 먹으면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수진이는 민혁이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한 줄 안 건지 눈치채고는 죄송하다는 얼굴로 저를 보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 때문에 난처하셨죠.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수진이를 보며 딱 잘라 말했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죄송하다고 하는 거야? 죄송할 일은 김장에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넣어서 널 괴롭히는 안사돈이 해야겠지. 민혁이가 제 말을 듣고는 제 쪽으로 소주잔을 살짝 기울이며 말했어요. 엄마 말이 100번 맞아요. 저희가 장모님이랑 더 얘기를 많이 해서 오해를 풀어볼게요. 그날 밤 저는 수진이가 안사돈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더 큰 일이 터지기 전에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장날 이후 며칠이 지나고 일이 슬슬 정리될 무렵에 수진이와 민혁이가 집에 놀러 왔어요. 수진이는 늘 그러듯 밝은 얼굴로 들어섰지만 뭔가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어서 제가 단번에 알아챘어요. 뭔가 꺼내고 싶지만 쉽게 말을 못하는 분위기였거든요. 민혁이도 평소보다 무거운 표정으로 수진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너희 둘 무슨 일 있지? 평소랑 다르게 무겁잖아. 민혁이는 말문을 열다 말고 수진이를 한번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장모님께서 김치 때문에 전화를 하셨어요. 이번에 김장한 거 말인데 더 챙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분명 그 정도는 넉넉히 챙겨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제가 민혁이한테 물었어요. 그래.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민혁이는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장모님께서 김치를 가져가셨는데 자기 입맛에 딱 맞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수진이한테 다시 담가오라고. 말끝을 흐리는 민혁이를 보고 제가 참았던 화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시 담가 오라고 하셨단 거야? 김치 담그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인 줄 아시나 보네. 수진이한테 다시 담가 오라고 한 거면 나한테 김장을 다시 담가 오라고 한 거랑 똑같은 말이구나. 수진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어떻게든 말씀드릴게요.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냥 순간적으로 하신 말씀일 거예요. 제가 수진이를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순간적인 말이든 아니든 이건 아니야. 내가 불편해서 말 못하는 거 내가 이해 못할 정도로 눈치 없는 사람 아닌 거 알지? 수진이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수진아,
너는 죄송할 필요 없어. 죄송하다는 건 잘못한 사람이 하는 거야. 내가 이런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있는 게 더 문제야. 안사돈께는 내가 직접 말씀드릴게. 민혁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엄마, 그건 너무... 제가 민혁이를 바라보며 손을 내저었어요. 나한테 맡겨. 안사돈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내가 직접 대응해야지. 언제까지 내 아내 혼자 이런 걸 감당하게 할 생각이야? 그날 밤 저는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소리가 몇 번 울리고 안사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유, 어머니. 웬일로 전화를 다 주셨대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안부도 여쭐 겸 해서요. 다름이 아니라 김장 김치 때문에 하신 말씀 좀 들었거든요. 입맛에 안 맞으셨다니 아쉽네요. 안사돈은 약간 당황한 듯 했어요. 아, 그거요. 제가 좀 까다로워서요.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속을 긁는 말투로 대꾸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수진이한테 아예 다시 직접 담가 달라고 하셨다면서요? 제가 직접 듣고 확인하고 싶어서요. 수진이는 아직 김장을 도와주는 정도밖에 못하는데 그건 저한테 다시 담가 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안사돈은 순간 말을 멈췄다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게요. 그냥 해본 말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 저는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김치 담그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냥 한 번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걸 수진이한테 강요하셨다면 문제라고 생각해요. 안사돈은 기분 나쁜 듯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드렸겠어요? 그냥 다들 가족인데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부탁이라면 얼마든지 들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수진이를 난처하게 만드는 건 부탁이 아니라 부담이에요. 저는 수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지. 눈치 보며 힘들게 살기를 바라진 않아요. 안사돈이 씩씩대며 대꾸했어요. 어머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가족끼리 이 정도면 다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제가 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어요. 그게 이해라면 어머님도 저를 이해하셔야겠죠. 저희는 김치를 나눠드리는 게 기쁨이지 의무는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수진이한테 부탁하지 마시고 저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그래야 서로 오해도 없고 좋잖아요. 안사돈은 결국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속이 후련하기도 했지만 뭔가 불길한 기운도 느껴졌어요. 이게 끝일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카페에서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손님 몇 분이 앉아 대화를 나누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쿠키를 굽고 있었죠. 그런데 카페 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사돈이었어요. 아유,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저는 예상치 못한 방문에 잠시 놀랐지만 곧 웃으며 나갔어요. 사돈, 어쩐 일이세요? 안사돈은 카페 안을 두리번거리며 말했어요. 여기 정말 아담하고 예쁘네요. 수진이가 여기서 가끔 일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수진이가 커피를 좋아해서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될 때 가끔 와서 도와주고 있어요. 안사돈이 의자를 끌어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게 진짜 수진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말을 듣자 순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사돈, 수진이가 어쩔 수 없이 일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수진이한테 뭘 강요할 만큼
무례한 사람으로 보이세요? 안사돈은 억지로 웃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딸이 워낙 착하니까 싫어도 싫다는 말을 못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미소를 유지하며 대꾸했어요. 사돈, 수진이가 착한 건 맞지만 자기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어서 온다는 건 저한테 수진이가 직접 말한 거예요. 안사돈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제가 웃으며 쿠키와 커피를 준비해서 테이블에 가져다 놓았어요. 사돈, 커피 한 잔 하세요. 이 쿠키는 가 구운 거니까 드셔보시고요. 안사돈은 쿠키를 한 입 베어 물고 감탄하듯 말했어요. 어머, 이거 정말 맛있네요. 어머님, 이런 걸 어떻게 만드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오랜 연습 덕분이에요. 사돈 입맛에 맞으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안사돈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부탁이신데요? 안사돈은 쿠키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제가 이번에 친구들 모임을 하는데 여기 쿠키랑 빵이 너무 맛있어서요. 그날 가져가서 대접하고 싶어요. 몇 개만 좀 공짜로 주실 수 있나요? 그 말에 속이 좀 쓰였지만 겉으론 웃음을 유지했어요. 그 부탁을 거절하면 또 수진이에게 뭐라 하실까 싶어서요. 제가 대답했어요. 네, 얼마든지요. 사돈 모임에 가져가실 거면 제가 조금 더 넉넉하게 챙겨 드릴게요. 안사돈은 만족한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역시 센스 있으시네요. 친구들이 이거 먹고 다들 어디서 샀냐고 물으면 제가 어머님 카페 홍보도 해드릴게요. 그 말이 더 황당했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홍보라는 핑계로 공짜로 가져가려고 하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사돈 덕분에 저희 카페가 더 유명해지겠네요. 안사돈은 가져갈 빵과 쿠키를 받아들고 기분 좋게 떠났어요. 뒤돌아보는 모습에서 만족스러움이 묻어났죠. 하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공짜로 빵을 가져가며 한 번도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 태도와 수진이를 계속 의심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이 일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죠. 며칠 후 안사돈이 다시 찾아오게 되었거든요. 이번엔 사전 연락도 없이 불쑥 들이닥친 터라 더 당황스러웠죠. 저는 쿠키를 굽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방문에 손을 털며 나갔어요. 사돈, 이번에도 어쩐 일이세요? 안사돈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비죽 웃더니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어요. 어머님, 제가 어제 모임에 가져간 쿠키랑 빵 친구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다들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여기 이름 말했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요. 사돈 덕분에 홍보가 됐겠네요. 그런데 안사돈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어요. 그런데 사돈, 저 때문에 손님이 많이 늘어난 것 같지 않아요? 그 말에 제가 눈을 깜빡이며 물었어요. 홍보를 많이 해주셨나 보네요. 며칠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안사돈은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아유, 그럴 리가요. 제가 얼마나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다들 한 번씩 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 어제 친구들이 맛있다면서 다음 모임에도 가져오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려고요. 제가 속으로 역시 이럴 줄 알았다 싶었어요.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다음 말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사실 친구들이 이번에는 빵 말고도 다른 걸 먹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케이크 같은 건 어때요?
제가 여기서 몇 가지 골라서 가져가면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입을 굳게 다물었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사돈, 여기 있는 메뉴들은 제가 정성껏 준비해서 판매하는 상품이에요. 지난번에는 홍보 겸 해서 드린 거지만 계속 공짜로 가져가시려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안사돈은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공짜만 바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가져가서 홍보까지 해드리잖아요. 이 정도면 어머님도 이득 보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사돈,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공짜로 상품을 내놓는 건 이득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홍보는 감사하지만 제가 노력한 걸 계속 드리는 건 어렵습니다. 안사돈은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딱딱하게 나오셔야겠어요?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하나요? 그 말에 제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사돈, 가족끼리라고 해도 선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진이도 항상 말하지만 저희는 서로 존중하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사돈이 저희에게 요청하실 땐 그것도 존중을 담아서 해 주셔야 한다고 봐요. 안사돈은 기가 막힌다는 듯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이런 부탁하는 것도 수진이를 생각해서예요. 내 귀한 딸이 결혼해서 시댁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얘가 부끄러우니까. 차라리 내가 홍보를 도와주면 그게 다 수진이한테도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사돈, 수진이는 제가 가르쳐주고 도와줄 수 있는 걸 배우고 있어요. 그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사돈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부탁받고 뭔가를 바라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안사돈은 끝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며 말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제가 뭘 더 부탁하겠어요? 다만 나중에 이런 태도 후회하지는 않길 바랍니다. 저는 말없이 안사돈이 카페를 떠나는 걸 지켜봤어요. 그날은 손님이 없었지만 가게 안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수진이와 민혁이에게 이 일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수진이가 괜히 상처받을까 싶어 당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사돈이 이렇게 가만히 있진 않을 거란 걸 알았으니까요. 다음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대비하고 있었어요. 안사돈이 카페를 떠난 후 며칠은 조용했어요. 수진이와 민혁이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지내고 있었고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날도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으며 일하고 있었어요. 오후 늦은 시간이었고 날씨도 쌀쌀해서 사람들이 따뜻한 음료를 많이 찾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창밖으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안사돈이었어요. 이번엔 다른 사람과 함께 왔더군요. 화려하게 차려입은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카페로 들어섰어요. 안사돈은 저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어요. 어서 오세요. 사돈, 이번엔 또 무슨 일이신가요? 안사돈은 제 말을 무시하듯 웃으며 친구를 소개했어요. 여기 제 친구예요. 지난번에 어머님 쿠키랑 빵 먹고 너무 맛있다고 해서 데려왔어요. 직접 보고 싶다고 하길래요. 그 친구라는 분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께서 직접 빵과 쿠키를 만드신다고요? 여기 커피도 맛있다면서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부족하지만
제가 정성껏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걸 드릴까요? 안사돈은 갑자기 메뉴판도 보지 않고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케이크 좀 주문하려고요. 친구들도 다 맛보고 싶다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케이크 주문이라니요? 사돈, 그건 미리 말씀하셔야 준비를 할 수 있는데요. 어제 아무 연락도 없었잖아요. 안사돈은 짜증난 듯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럼 그냥 있는 걸로 주세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숨을 속으로 삼키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가져다 드릴게요. 주방에서 케이크와 쿠키를 준비하며 마음이 답답했어요. 안사돈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걸 보니 단순히 친구들과 먹는 걸 넘어 무언가를 더 요구하려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음식을 테이블에 가져다 놓자 안사돈과 친구는 호들갑을 떨며 감탄했어요. 어머, 정말 맛있어 보여요. 친구가 말했어요. 이 정도면 가게가 엄청 잘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가격이 얼마나 하죠? 저가 가격을 말하려고 하는 순간 안사돈이 먼저 나섰어요. 어머, 그런 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어머님께서 잘 챙겨주실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제가 조용히 말을 잘랐어요. 사돈, 지난번에는 특별히 드린 거예요. 하지만 이건 다른 손님들과 똑같이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안사돈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렇게 딱딱하게 나오시니까 제가 민망해지잖아요. 제가 모임에 가져가서 홍보도 해드릴 텐데 이 정도는 좀 넉넉하게 챙겨주시면 안 되나요? 그 친구도 덩달아 말을 보탰어요. 그러게요. 어머님, 우리끼리인데 좀 봐주세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돈, 이건 장사입니다. 가족끼리라도 지킬 건 지켜야죠. 공짜로 가져가는 게 계속 반복되면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안사돈은 당황한 듯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님, 그렇게까지 말하실 거면 됐어요. 친구들이 다 듣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창피해지겠네요. 제가 비꼬는 말투로 대답했어요. 창피하셨나요? 사돈께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실 때 저도 종종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안사돈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가방을 들고 벌떡 일어섰어요. 그 친구도 따라 일어서며 민망한 듯 웃었어요. 안사돈은 나가기 전에 쏘아붙였어요.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네요. 두고 보죠. 카페 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안사돈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란 걸 뻔히 알았거든요. 그 후 며칠 뒤 정말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안사돈이 수진이를 데리러 직접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날은 아침부터 일이 좀 바빴어요. 카페에 단골 손님들이 몰리는 날이어서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카운터에서 계산을 마치려던 찰나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민혁이었어요. 목소리가 굳어 있어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죠. 엄마, 장모님이 지금 집에 오셨어요. 수진이를 데리러 오셨다는데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요. 제가 듣자마자 바로 대답했어요. 민혁아, 너희 둘은 일단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곧 갈게. 카페 일은 동생한테 맡기고 황급히 집으로 향했어요. 차를 몰고 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도대체 왜 수진이를 데리러 왔다는 건지 그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번에 김치 문제로 수진이를 압박하던 게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설마 그걸로 이 난리를 치겠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사돈이 어떤 사람인지 알다 보니
안심할 수도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을 열었는데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험악했어요. 사돈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고 민혁이는 옆에서 잔뜩 굳은 얼굴로 서 있었어요. 수진이는 테이블 옆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눈가가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돈, 무슨 일로 이렇게 오셨나요? 사돈은 저를 보자마자 손가락으로 수진이를 가리키며 쏘아붙였어요. 내가 이 집에 와서까지 말해야 할 일이 있나요? 내 딸 데리고 가려고 온 거예요. 제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아니, 수진이가 여기 자기 집인데 왜 굳이 데리고 가시려고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 좀 해보세요. 사돈은 눈을 치켜뜨며 말했어요. 오해. 내 딸이 여기서 고생하며 김장을 하며 파페에서 종처럼 살고 있는 게 오해라는 건가요? 제가 어지간해서는 참았는데 더 이상 이런 짓은 두 번 다시 못 보겠어요. 그 말을 듣자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어요. 사돈 종이라니요? 그건 너무 지나친 표현 아닌가요? 저희 가족 모두 즐겁게 함께하는 자리였어요. 수진이는 거기서 웃으며 일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솔직히 이해가 안 되네요. 수진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 여기서 행복해요. 민혁이랑 어머님도 저를 항상 챙겨주시고 절대 힘든 일 시키지 않으세요. 제가 스스로 좋아서 하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사돈은 수진이를 향해 손을 내젓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뭘 알아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니? 지금은 다 좋게 보이겠지.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저 집안에 매달리다 보면 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구질구질해질 거야. 내가 그래서 데리러 온 거야. 제가 그 말을 듣고는 못 참겠더라고요. 사돈, 그만하세요. 여기까지 찾아와서 아이들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수진이는 어른이에요. 자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사돈이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오히려 수진이가 더 힘들어지는 건 모르십니까? 사돈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몰라서 이러겠어요? 제 딸이 여기 와서 당신들 김장을 하고 집안일을 도우며 고생하는 게 다 보여요.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그건 착취나 다름없다고요. 제가 비웃으며 대꾸했어요. 착취요. 그럼 사돈은 김장날 우리 가족이 다 모여 웃고 떠들며 일하는 걸 보셨습니까? 왜 그건 보지 않고 혼자 상상 속에서 우리를 착취하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솔직히 수진이가 웃으면서 일하는 모습이 보기 싫으신 거 아닌가요? 자식이 시댁에서 잘 지내는 게 그렇게 불편하세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여기서 이런 말씀하시면 저도 너무 힘들어요. 사돈은 수진이를 향해 손가락을 뻗으며 소리쳤어요. 내가 이 집을 위해 뭘 희생했는지 나중에 깨달을 거야. 그땐 내가 이 말을 해줘서 고맙다고 할지도 몰라. 민혁이가 입을 열었어요. 장모님, 이제 그만하시죠. 저희가 장모님께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 집 분위기를 망치는 건 도를 넘는 행동 같네요. 사돈은 민혁이를 향해 매서운 눈길을 보냈어요. 너도 한통속이지. 너희 어머니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가는 게 눈에 뻔히 보여. 내가 이러는 것도 다 내 딸을 위해서야.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그럼 사돈, 그 딸을 위해 이 집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수진이를 위한답시고 억압하고 죄책감을 심어주는 건 솔직히 부모로서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봐요. 사돈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며 말했어요. 그러는 당신은 그 잘난 부모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잘난 부모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 아이들의 삶에 억지로 개입하지 않으니까요. 사돈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는지 얼굴만 붉히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민혁이는 그런 수진이를 꼭 안아주며 다독였어요. 제가 수진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내가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내 행복을 지키는 게 우리 가족의 제일 중요한 일이야. 사돈이 이렇게 돌아갔지만 이 일이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드시 무슨 일이 또 벌어질 것 같았어요. 사돈이 나간 후 집안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수진이는 민혁이 품에 안겨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저는 가만히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렇게 울 정도로 마음고생을 했으니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어봤어요. 수진아, 엄마가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너한테 뭐라고 하니? 수진이는 고개를 들며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는 항상 제가 엄마 뜻대로 살지 않으면 화를 내세요. 결혼 전에도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제가 행복하다고 말해도 믿질 않으세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때가 많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했어요.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제야 보이는 것 같았죠. 제가 수진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내가 내 친정엄마 눈치를 보며 살 필요는 없어. 민혁이도 있고 나도 있고 우리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잖아.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어머님. 저도 알아요. 그런데도 엄마가 자꾸 그러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포기하면 될 텐데. 그게 안 돼요. 민혁이가 나서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포기해도 돼. 장모님이 당신을 위해 한다는 행동이 결국은 당신을 더 힘들게 한다면 그건 부모로서의 사랑이 아니잖아. 수진이가 잠시 고개를 떨구고 생각하더니 작게 대답했어요. 맞아. 나도 이제는 엄마한테 휘둘리지 않을 거야. 저는 속으로 수진이가 결심한 게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내가 무슨 결정을 하든 나랑 민혁이가 도와줄게. 사돈이 우리 집에 또 찾아오시면 이번에는 내가 더 강하게 말씀드릴 거야. 내가 그걸 신경 쓸 필요는 없어. 그날 이후로 수진이는 마음을 다잡은 것처럼 보였어요. 평소처럼 집에 와서 저와 함께 밥을 먹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있었어요. 사돈이 그렇게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 예감은 며칠 뒤에 현실이 됐어요. 제가 카페에서 일하던 중이었어요. 오후 손님들이 한창 몰리는 시간이었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엔 민혁이었어요. 목소리가 급하고 떨려 있었어요. 엄마, 장모님이 또 오셨어요. 이번엔 집 앞에서 소리치고 난리예요. 제가 듣자마자 계산대에 있던 동생에게 눈치를 주며 전화로 말했어요. 문 열어주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바로 갈게. 다시 집으로 향하는 길,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사돈이 이 일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사돈이 현관 앞에서 큰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흘깃흘깃 쳐다보는 게 보였죠. 제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어요. 사돈, 또 무슨 일이신가요? 사돈은 저를 보자마자 눈을 부라리며 말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오고 싶었겠어요? 당신 때문에 내 귀한 딸이 지금 얼마나 내 말을 안 듣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황당해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사돈,
지금 수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혼한 아이를 무슨 어린애 다루듯 하시는 건 도대체 무슨 신보인가요? 사돈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내 딸이니까. 내 딸이 시댁에서 김장이나 하고 카페에서 허드레실이나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걸 보니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말했어요. 사돈, 그럼 수진이를 그렇게까지 걱정하신다면 이제 수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어른이라는 걸 인정하셔야죠. 사돈이 계속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아이가 더 힘들어진다는 걸 모르세요? 사돈은 씩씩대며 말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잘났으면 내 딸 좀 내놓으라고요.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사돈, 수진이는 물건이 아니에요. 내놓으라니요? 수진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민혁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예요. 그런 아이를 데려가려는 건 사돈 욕심이지 수진이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나왔어요. 수진이는 눈물을 머금고 있었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 제발. 나 이제 엄마한테 휘둘리기 싫어. 여기서 민혁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날 괴롭히지 마. 사돈은 그 말을 듣고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후에는 말을 잇지 못하고 결국 현관을 떠났어요. 그날 저녁 저는 수진이와 민혁이를 앉혀놓고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엄마가 지켜줄게. 너희는 내 삶을 살고 사돈이 더 이상 너희를 괴롭히지 못하게 내가 막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사돈이 돌아간 후 집은 한동안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도 저희 셋의 마음은 한시도 편할 수가 없었어요. 민혁이와 수진이는 제 말을 듣고 안심하려는 듯 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수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을 꽉 쥔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민혁이는 그녀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이고 있었죠. 제가 침묵을 깨고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결단을 내려준 건 정말 잘한 일이야. 그런데 이런 일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 사돈이 그렇게 쉽게 물러설 분이 아니란 걸 알잖니. 수진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알아요, 어머님. 그래서 더 무서워요. 엄마가 어떤 분인지 제가 잘 알거든요. 민혁이가 나서며 말했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는 내가 나서서 장모님께 더 단호히 말할게. 내가 혼자 싸우지 않도록 할 거야. 수진이는 남편의 말에 안도한 듯 했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제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너희는 너희 삶을 지키고 사돈 문제는 나한테 맡겨.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그로부터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또 벌어졌어요. 이번엔 사돈이 카페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유, 어머님, 저예요. 사돈.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네, 사돈. 무슨 일이신가요? 사돈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 모임에서 큰 행사를 하나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카페에서 쿠키랑 케이크 같은 거 좀 대량으로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아직 지난번 일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비슷한 부탁을 한다니요.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사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게 상품은 판매용이에요. 행사 준비를 원하시면 정식 주문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자 사돈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번엔 돈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어머님 가게 칭찬이 자자하다고요. 이번에도 제가 홍보 다 해드릴 테니 그냥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목소리를 굳히며 대답했어요. 사돈, 홍보는 감사하지만 대가 없이 드리는 건 어렵습니다. 저도 장사꾼입니다. 노력의 대가를 받지 않고
무언가를 제공하는 건 제 생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그러자 사돈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큰 부탁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하나요? 저는 한숨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사돈, 제가 가족끼리라는 이유로 희생해야 한다면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가족 아닐까요? 사돈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좋아요, 어머님. 그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어쩔 수 없죠. 다만 나중에 제 딸이 불편해지면 그건 다 어머님 책임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진이를 또다시 도구 삼아 압박하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사돈이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바로 민혁이와 수진이를 불러 이 사실을 알렸어요. 민혁이는 화가 나서 주먹을 꽉 쥐었고 수진이는 눈물을 머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엄마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제가 단호히 말했어요.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고 선택한 게 왜 잘못이니? 사돈이 문제야. 그분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흔들려는 거 내가 절대 두고 보지 않을 거야. 민혁이도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엄마 말이 맞아. 내가 장모님 뜻에 따르려고 할수록 그분은 더 요구하실 거야. 우리가 끝까지 함께해야 해. 저는 그날 밤 사돈이 더 이상 수진이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사돈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을 거듭했어요. 분명히 말해도 소용이 없고 끊임없이 수진이를 도구로 삼아 요구를 이어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수진이와 민혁이에게도 이런 일이 계속되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거라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죠. 엄마, 장모님이 또 전화를 하셨는데 이번엔 아주 단단히 벼르고 계세요. 수진이를 데리고 직접 가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마음을 다잡고 말했어요. 알겠다. 이번에도 내가 직접 얘기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내 아내랑 같이 있어 주기나 해. 그날 오후 저는 사돈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몇 번 울리고 사돈이 전화를 받았어요. 아유, 어머니. 무슨 일로 먼저 전화를 다 주셨어요? 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사돈, 수진이 문제로 또 한 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사돈은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어머님. 또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전 제 딸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걸 바로잡으려는 것뿐인데요. 제가 단호히 말했어요. 사돈, 수진이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행복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문제는 사돈께서 그걸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돈은 목소리를 높이며 대꾸했어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무슨 집착하는 사람처럼 들리잖아요. 하지만 내 딸이 시댁에서 이렇게 김장이나 하고 카페에서 일하고 그런 거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만 있겠어요? 제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사돈, 그건 수진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수진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면 언제나 응원할 겁니다. 그런데 사돈께서는 왜 그렇게 수진이를 억누르려고만 하세요? 사돈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제가 왜 억누른다고 하세요? 저는 그냥 제 딸을 지키려는 겁니다. 그게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목소리를 낮추며 대꾸했어요. 지키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거겠죠. 사돈께서 그렇게 계속 행동하시면 수진이가 결국 사돈 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자 사돈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그럼 어머님은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시나요? 제가 분명히 대답했어요. 수진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믿어주세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수진이와 민혁이가 잘 살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그게 부모로서 진짜 지키는 겁니다. 사돈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끝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저녁 민혁이와 수진이에게 이 일을 전하며 말했어요. 당분간은 사돈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나오실지 몰라.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경계선을 지키면 사돈도 언젠가는 인정하시겠지. 너희는 신경 쓰지 말고 너희 삶에 집중해. 수진이는 제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혁이는 제게 고맙다는 말을 건네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 때 사돈에게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완전히 끝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일이 벌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수진이와 민혁이가 다시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행이었어요.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나도록 사돈에게서 별다른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수진이와 민혁이는 다시 평소처럼 밝은 모습을 되찾았고 저도 마음 한구석에 묵직했던 걱정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물론 완전히 끝난 일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이는 점점 더 자주 웃었고 민혁이와 함께 카페에도 종종 놀러와서 저를 도와줬어요. 커피를 내리며 밝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저 요즘 정말 행복해요. 엄마랑 있었을 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제가 수진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위해 무슨 일이든 다 해줄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 무겁게 하지 말고 내 삶을 살아. 수진이는 눈가가 촉촉해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혁이도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제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가족이라는 건 서로를 지켜주고 응원해주는 존재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어요. 사돈과의 갈등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수진이와 민혁이를 위해 제가 해야 했던 일이었죠. 사돈이 완전히 물러섰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이제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수진이와 민혁이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행복이 곧 제 행복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마침내 우리 가족은 조금씩 안정감을 되찾았고 그렇게 삶은 다시 평온한 궤도로 들어섰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린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가족은 결국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존재니까요.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 시장에서 처음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기만 했어요. 형형색색의 과일들,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 향신료 냄새가 뒤섞인 공기는 저를 조금 들뜨게 했어요. 서연이가 어머니, 이런 시장은 진짜 구경해볼 만하죠? 하고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그 웃음이 그렇게 가증스러운 줄 몰랐어요. 계속 걸어 다니다가 제가 잠시 허리를 짚으니 기다렸다는 듯이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허리 아프시죠?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필요한 물건만 사올게요. 서연과 준호가 그렇게 말하며 시장 한쪽에 저를 세워놓고 떠난 건 순식간이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곧 돌아오겠지. 저도 모르게 그 자리를 지키며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시장 한복판에서 저는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라는 기분을 느꼈어요. 시간이 지나도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리가 저려오기 시작했지만 괜히 자리를 옮겼다가는 둘을 못 만날까봐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점점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혹시 한국 사람 본 적 있나요? 저를 떠난 두 사람을 본 적 있나요? 하지만 모든 대답은 고개를 저으며 웃거나 못 알아듣겠다는 몸짓뿐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그제야 깨달았어요. 여기는 외국인보다는 현지인들만 가득한 곳이었어요. 관광객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제야 머릿속에서 서연의 말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소매치기가 많으니까 여권이랑 돈은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갑자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사실이 그제야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여권도, 돈도, 심지어 핸드폰도 없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곳에 남겨진 거였어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시장의 활기도 저무는 태양과 함께 잦아들었어요. 점점 어두워지는 공간에서 낯선 언어와 얼굴들 사이에 홀로 서 있자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허리는 오래 서 있느라 아파왔고 복대를 차고 있어도 버티기 어려웠어요. 다리는 후들거리고 배는 고프고 목이 타들어갔어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걸까?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을 스쳤어요. 한국도 아닌 아무도 나를 모르는 필리핀 땅에서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끝나는 걸까? 두려움이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시장 한쪽 벽에 기대어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이선자님이 필리핀의 시장에서 아들 부부에게 버려진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일이 일어난 건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자입니다. 올해 72이에요. 평생을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았고 아들과 딸 두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자식들을 위해 살아가는 게 제 삶의 전부가 되었죠.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해요. 자식들 덕에 웃을 수 있었고 힘들어도 참고 견뎌왔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몸이 힘든 게 많이 느껴지네요. 젊었을 때야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삐걱대는 몸을 보면 한숨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 집안일도 마음처럼 되지 않아 늘 마음이 무거웠죠. 최근에는 가게에서 물건을 옮기다가 허리를 크게 다쳐 혼자서 생활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들 준호와 며느리 서연이 제게 와서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는 거 힘드실 텐데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어떠세요? 처음엔 고맙고 다행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 가족과 함께 지내면 한결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어머니, 그런데 우리 집은 지금 좀 좁잖아요. 같이 살려면 큰 아파트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아이 계획이 있으니까 방이 넉넉해야 하고요. 어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안이 있는데 어머니가 남은 재산으로 아파트를 매매하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대출 내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 그 말을 듣고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여태껏 번 돈 대부분은 준호가 결혼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부분 다 내줬거든요. 이제 남은 재산이라고 해봤자 그리 큰 돈은 아니었어요. 그걸 또 써야 한다니 속으로 무척 고민됐죠. 하지만 아들이 진지한 얼굴로 말하니 외면하기 어려웠어요. 어머니, 저희가 더 잘 모실게요. 아프실 땐 병원도 바로 모시고 갈게요.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까지 말하니 결국 제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 내 돈 써서라도 편안하게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죠. 결국 남은 재산을 털어 큰 아파트를 매매했어요. 계약서를 쓸 때는 뭔가 찝찝했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옆에서 고맙다며 웃는 걸 보니 잘한 선택 같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살갑게 굴었어요. 서연도 아침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하며 차려준 밥상을 내밀었고요. 준호도 퇴근 후에는 어머니, 허리 괜찮으세요? 하고 안부를 물어줬어요. 그런 모습에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서연이 자꾸 제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머니, 왜 물건을 여기다 놓으셨어요? 여기 두면 저희 불편해요. 어머니, 이런 건 좀 미리 말씀해 주셔야죠. 처음엔 그냥 제가 미안하다 하고 넘겼어요.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반복되다 보니 이게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서연은 제가 이 집에 있는 걸 불편해하는 게 분명했어요. 게다가 치매라도 걸린 사람처럼 몰아가는 일까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식탁 위에 놓아둔 물건이 사라졌는데 서연이 와서 어머니, 이거 어디 두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하며 비꼬더군요. 제가 말했죠. 기억 안 나긴. 아까 여기다 뒀는데 내가 치운 거 아니냐? 그러자 서연은 그런 적 없다는 듯이 웃으며 제 말을 흘려버렸어요. 그 일이 있은 뒤로는 이상하게 저만 없으면 물건이 사라지거나 제 자리를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어요. 며칠 전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준호가 퇴근하자마자 서연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어머니가 오늘 우리 신혼여행 사진첩을 버리셨대. 제가 너무 놀라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 적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준호에게 말했죠. 내가 그걸 왜 버리겠니? 오히려 너희 물건은 손도 안 댄다. 그랬더니 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우리도 좀 당황스러워요. 혹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제가 바로 받아쳤어요. 검사? 나한테 검사 받으라고 할 시간에 내 며느리나 잘 감시해라. 이게 누구 짓인지 정말 모른다고 생각하니? 준호는 말없이 입술만 깨물었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자식에게는 듣기 거북했겠지만 그 순간 참을 수 없었어요. 서연은 옆에서 여전히 태연한 얼굴로 앉아 있더군요. 이 집에서 버텨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당장이라도 짐을 싸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이렇게 지내는 건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겁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건 얼마 전 일이었어요. 며느리 서연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늘 또 물건을 잃어버리셨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얼마나 곤란한 줄 아세요? 말투 하나하나가 날카롭게 박히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제가 쏘아붙였죠. 내가 잃어버렸다고?
너야말로 내가 가져가 놓고 이러는 거 아니냐? 서연은 비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어머니, 치매 검사 받아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커지면 우리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집에서 제가 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거기서 제가 물러날 리 없죠. 제가 말했어요. 내가 나를 그렇게 힘들어하면 이 집에서 나가도 좋다. 내가 너희들 편하게 살려고 재산 다 내준 거지. 너 같은 며느리 비위 맞추려고 준 게 아니다. 그러자 서연은 입꼬리를 올리며 어머니,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이러니까 더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거라고요. 그러더니 아들 준호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정말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불안정하면 우리 애도 키우기 힘들겠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너희한테 애 키우라고 재산 줬나? 너희가 정말 이런 식으로 나를 몰아붙일 거면 내가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준호는 곤란한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서연도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제가 답했죠. 화를 내는 건 나도 싫다. 하지만 내 아내가 내 손발을 묶어놓고 내가 화 안 내길 바라는 건 좀 웃기지 않니? 내가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본 적 있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 혼자 방에 앉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준호와 서연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건 과장이 아니에요. 이 집에서 제가 정말 안전한지조차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밤새 뒤척이다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서연이 갑자기 제게 와서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가 모처럼 시간이 돼서요. 가족 여행을 갈까 하는데 어떠세요? 해외로 나가서 공기도 좀 바꾸고 추억도 쌓으면서요. 이번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제대로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데 솔직히 마음 한쪽이 조금 설레더라고요. 평생 외국 여행은커녕 공항 근처도 가본 적이 없으니 기대가 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그동안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제 발목을 잡았어요. 이게 정말 순수한 제안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걸까? 제가 대답하기 전에 서연이 덧붙였어요. 어머니, 필리핀 시장이 그렇게 볼거리가 많대요.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고 오세요. 어머니도 스트레스 좀 풀어야죠. 그 순간 준호가 조용히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기회예요. 제가 시간을 내서 같이 가려고 하니까요. 그동안 서운했던 것들도 다 잊고 우리 새롭게 시작해요. 그 말에 결국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준호가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아 보였으니까요. 제가 그래. 한번 가보자. 너희랑 좋은 추억 만들면 좋지. 그렇게 여행을 결정하게 됐어요. 다행히 허리도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져서 이제는 조금 움직이는데 큰 무리는 없어요. 하지만 오래 걷거나 무리하면 안 되는 건 여전해서 여행 준비를 하면서 복대까지 챙겼어요.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는 거라 어쩐지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왕 가기로 한 여행이니 제대로 즐겨보고 싶었어요. 준비하는 동안 서연은 예전처럼 친절하게 굴었어요. 어머니, 여권 준비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가 필리핀 시장에서 좋아하실 만한 물건들도 미리 알아볼게요. 가는 날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혹시나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건가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마음 한쪽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가 남아 있었어요. 이번 여행이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거란 확신이 들지 않았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엔 가슴이 두근거려 잠이 안 오더라고요. 평생 가게와 집만 오가며 살던 제가 필리핀이라니. 공항도 비행기도 처음이었어요.
혹시라도 폐를 끼칠까봐 짐을 꼼꼼히 챙기고 허리를 단단히 보호할 복대도 차며 제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했죠. 서연은 여행 준비에 필요한 물건을 도와준다며 한 번 더 챙겨줬어요. 어머니, 시장에서는 가방 잘 잡고 다니셔야 해요. 소매치기가 많대요.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더 긴장되더라고요. 저는 그저 고맙다며 웃고 넘겼지만요. 출발 당일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그 큰 규모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준호가 손을 잡고 안내해줘서 무사히 비행기까지 탔죠.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를 나는 동안 정말 꿈만 같더라고요. 서연이 창밖 풍경을 보여주며 어머니, 처음이라 떨리시죠? 저희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오랜만에 가족끼리 단합이 되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갈등이 다 잊혀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필리핀에 도착하니 뜨겁고 습한 공기가 제 얼굴을 감쌌어요. 어쩐지 이국적인 분위기에 마음이 조금 들뜨더라고요. 현지에서 만난 풍경과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경험이 어쩌면 제게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거라는 기대가 생겼어요. 준호와 서연도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시장 구경하면 좋아하실 거예요. 어서 갑시다. 하고 제 손을 이끌었어요. 필리핀 시장은 정말 화려했어요. 생전 처음 보는 과일이며 향신료, 그리고 사람들의 활기가 넘쳤어요. 저는 하나하나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복대를 단단히 차고 있어서인지 생각보다 오래 걸어도 허리가 그다지 아프지 않더라고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서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런데 오면 젊어지는 것 같죠? 제가 대답했죠. 맞다. 여기 사람들 보니까 나도 덩달아 신나네. 너희 덕분에 이런 데도 와보고 좋다. 그런데 시장 구경을 한참 하던 중 허리가 좀 불편해서 손을 허리에 얹아 기다렸다는 듯이 준호와 서연이 갑자기 허리 아프시죠? 어머니, 잠시 여기 계세요. 필요한 물건만 좀 사올게요. 금방 올 테니까 잠깐만 계세요. 하고 떠났어요. 처음에는 금방 돌아오겠거니 하고 서 있었습니다. 어쩌면 둘이 시간을 보내려고 저를 잠시 기다리게 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주변을 둘러보며 둘이 어디쯤 가 있는지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너무 많고 언어도 통하지 않으니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제서야 제 머릿속에서 이상한 생각이 스치더군요. 설마 나를 두고 간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럴 리 없지.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식어갔어요. 점점 발이 저릿해졌고 허리도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복대를 차고 있지만 오래 서 있으니 무리가 갔던 거죠. 주변에서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 어쩔 줄 몰랐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들어찬 건 서연이 시장에 가기 전 했던 말이었어요. 어머니, 소매치기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저를 유독 어리숙하게 보이게 만들던 서연이의 행동들까지. 괜히 그 말들이 엉켜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길을 잃어가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대체 왜 이러는 거지? 준호야, 서연아, 이게 무슨 일이니? 혼란 속에 어쩔 줄 몰라 헤매는 동안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아들 부부가 나를 정말 버리고 간 건 아닐까? 혹시라도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다른 사람들도 제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주변은 점점 시끌벅적해지고 저는 사람들 사이에 휩쓸리듯 여기저기를 헤맸어요. 허리는 아프고 다리도 풀려버릴 것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만약 이대로 주저앉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가까운 노점 상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봤어요. 혹시 한국 사람들 본 적 있냐고요. 하지만 상인은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한 채 손짓으로 여기저기를 가리키기만 했어요. 사람들 사이에 휩쓸리며 어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발만 동동 굴렀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 있더군요. 보통 관광지라면 다양한 외국인들도 있을 법한데 이 시장에는 필리핀 사람들 뿐이었어요. 서늘한 기분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혹시 일부러 관광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국인보다는 현지인들만 있는 시장에 데리고 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니 서연이 여행 전에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더군요. 어머니, 시장 같은 데선 소매치기가 많으니까 여권이랑 돈 같은 건 제가 다 가지고 있을게요. 어머니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당시에는 고맙게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중요한 물건을 제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너무 두렵게 느껴졌어요. 여권도 돈도 심지어 핸드폰도 없으니 도움을 청할 방법이 막막했죠. 그렇게 시장을 헤매며 아들 부부를 찾았지만 날이 저물어갈 때까지 한국 사람은커녕 아무리 둘러봐도 준호와 서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초조함이 배가 되면서 머리가 핑 돌 것 같았어요. 점점 어두워지니 시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빈 공간에서 느껴지는 고독감이 저를 억죄기 시작했어요.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배까지 고파지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혹시 정말 이렇게 필리핀에서 생을 마감하는 건가?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무섭고 슬펐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준호와 서연이가 정말 저를 버린 걸까? 그런 상상을 할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 어디선가 한국말이 들려왔어요. 순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준호와 서연이 돌아온 걸까? 고개를 돌려보니 커다란 백팩을 맨 젊은 한국 남자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였어요. 여기 있다. 제발 이쪽으로 와달라. 목소리를 내려고 했는데 너무 지쳐서 목이 잠기고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안 된다는 생각에 허리를 부여잡고 필사적으로 일어섰어요. 젖먹던 힘까지 짜내며 그 남자를 쫓아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간신히 따라잡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 한마디를 외쳤어요. 도와주세요. 그 말을 내뱉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남자는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며 다가왔어요. 한국 분이세요? 여기에서 혼자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 따뜻한 말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울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아들하고 며느리랑 같이 왔는데 저를 버리고 간 것 같아요. 말을 하는 내내 숨이 차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러다 정말 위험하시겠어요. 일단 오늘은 제가 잡아놓은 숙소로 함께 가시죠. 그렇게 말하며 저를 부축해줬어요. 처음으로 이 외로운 시장에서
누군가에게서 위안을 느꼈어요. 그의 도움을 받으며 숙소로 향하는 동안에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마음 한편에는 그토록 믿었던 아들 부부에게 버림받았다는 배신감이 깊게 자리 잡았고 그 감정이 제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숙소로 돌아와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고 잠시 쉬니 그나마 정신이 들었어요. 온몸이 뻐근하고 허리는 여전히 쑤셨지만 최소한 안전한 공간에 있다는 생각에 안도할 수 있었죠. 상우라는 젊은 한국 남자가 준 도움 덕분에 제 자신이 조금씩 진정되는 걸 느꼈어요. 상우 씨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그의 이야기가 흥미롭기도 했지만 제 처지를 생각하니 마음 한편이 너무 무겁더군요. 상우 씨는 배낭 하나 메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여행하는 중이라고 했어요. 이번엔 필리핀 친구에게 소개를 받아 사람들이 잘 모르는 현지인들만 있는 시장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이 시장이 외국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면 준호와 서연이 굳이 저를 여기에 데리고 온 이유는 대체 뭘까? 게다가 관광지로 알려진 곳도 많은데 하필 이런 시장에 와서 저를 떼어놓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너무 수상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깊게 한숨을 쉬며 상우 씨에게 털어놓았어요. 제가 지금 여권도 돈도 핸드폰도 없어요. 모두 며느리가 관리하겠다고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버림받고 나니 정말 막막하네요. 상우 씨가 깜짝 놀라더군요. 여건도요?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이 생겨도 대처를 못 하시잖아요. 그는 조금 고민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무래도 내일 한국 대사관에 가셔야겠어요. 제가 같이 갈게요. 거기서 여권 문제도 해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으셔야죠.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먼 타국에서 처음 보는 젊은 사람이 저를 이렇게 도와주다니 너무나 고맙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상우 씨에게 연신 고맙다고 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도움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당연한 거죠. 한국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제가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다시금 준호와 서연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부모로서 평생 희생하고 살아온 제가 결국 이런 식으로 버려져야 했던 걸까? 분노와 슬픔이 번갈아가며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도 내일은 상우 씨와 대사관에 가기로 했으니 일단 한 걸음씩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우 씨와 함께 대사관으로 향할 준비를 했어요. 아직 허리가 아파 복대를 단단히 차고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숙소 문을 나섰죠. 상우 씨는 제 상태를 살피며 여유 있게 걸어가자고 했어요. 그의 배려가 참 고맙더군요. 대사관까지 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준호와 서연이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다시 마주치게 된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상우 씨는 제게 이런저런 얘기를 건네며 긴장을 풀어주려 했지만 저는 자꾸만 떠오르는 배신감에 쉽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대사관에 도착하자 직원들은 상황을 듣고 신속히 대응해줬어요. 제가 한국인 여행자로 여권과 소지품을 모두 잃어버렸으며 도움을 요청하려 한다는 점을 이해했죠.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와 정보까지
꼼꼼히 챙겨줬어요. 그 과정에서 상우 씨가 계속 옆에서 도와주며 저를 챙겨줬어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머리가 하얘졌는데 상우 씨 덕분에 차분히 대응할 수 있었어요. 잠시 후 대사관 측에서 한국으로 연락을 해보시라며 준 핸드폰으로 딸 유정이와 통화할 수 있었죠. 유정은 제 말을 듣고도 믿기 힘든 듯 말했어요. 엄마, 진짜 오빠랑 서연이가 그렇게 했다고? 이게 말이 돼? 제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맞다. 유정아, 나를 일부러 그런 곳에 데리고 가서 버린 것 같아. 내 오빠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유정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오빠랑 서연이 연락 다 뒤져서 끝까지 확인할게. 그리고 엄마 돌아오시면 바로 데리고 갈 거야. 혼자 두지 않을게.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저를 끝까지 믿어주는 딸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대사관에서 모든 일을 마친 뒤 상우 씨와 유정이의 도움으로 저는 혼자서 무사히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까지도 믿기지 않았어요. 상우 씨는 끝까지 저를 배웅하며 자신의 연락처를 건네주더군요. 꼭 필요하신 일이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배려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반드시 그에게 보답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일을 마무리하는 게 우선이었죠. 공항에서는 유정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정이를 보는 순간 안도감과 동시에 참아왔던 울음이 터졌어요. 유정이는 저를 꼭 끌어안으며 괜찮아, 엄마. 이제 다 끝났어.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 유정이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차 안의 공기는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죠.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했어요. 준호와 서연이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반드시 알아내고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거였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유정이와 저는 곧바로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여행하기로 했던 일정보다 제가 일찍 돌아왔기 때문에 집에 뭔가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컸어요. 애들이 오기 전에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몇 시간을 뒤진 끝에 서연이 쓰던 컴퓨터에서 수상한 검색 기록과 파일들을 찾아냈어요. 거기엔 한국 사람은커녕 외국인도 거의 없는 필리핀 현지 시장에 대한 검색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절대 아무도 못 찾는 곳이라는 설명까지 함께였죠. 검색 기록을 읽는데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더군다나 여행 계획을 정리한 엑셀 파일에는 시장에 저를 데리고 간 다음 어떻게 둘러대고 떠날지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가 처음에는 기다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길을 찾으려 할 것이다. 현지 시장이라 언어가 안 통해 도와줄 사람도 없다. 이런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떨리고 숨이 막혔어요. 서연이와 준호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깨달으니 믿었던 아들에게조차 배신당했다는 상처가 더 깊어졌어요. 유정이는 그 파일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이를 악물며 외쳤어요. 엄마,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사람을, 그것도 자기 엄마를 이런 식으로 버릴 생각을 해?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나 이거 경찰에 넘길 거야. 유정이의 분노가 점점 커지는 걸 보며 저도 차마 말릴 수가 없었어요. 증거가 하나둘 발견될 때마다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와 서연을 믿고 재산까지 털어 아파트를 사며 함께 살게 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냉혹했는지 깨달을수록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대로 무너져선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유정이와 저는 파일들을 복사해 저장해 두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유정이와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연이 컴퓨터에서 발견한 증거들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거든요. 그들이 저를 얼마나 철저히 버릴 계획을 세웠는지 그 글자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후벼 팠어요. 한편으로는 차분히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당장 들이닥쳐 따지기보다 철저히 준비해서 확실히 끝을 봐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유정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우선 경찰에 가서 이걸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 이건 명백히 계획적인 범죄야. 엄마를 위험에 빠뜨린 거라고. 제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어요. 유정아, 그래도 너희 오빠잖아. 경찰에까지 끌고 가면. 하지만 유정이는 단호했어요. 엄마, 그런 생각하지 마. 이건 그냥 가족 문제가 아니야. 엄마 목숨이 걸린 문제였어. 그 사람들은 엄마를 일부러 버리려고 했고, 그게 명백해졌잖아. 그 말에 아무것도 반박할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엔 여전히 준호에 대한 미련과 어리석은 기대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제 목숨을 담보로 했던 그들의 배신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유정이 말대로 증거를 정리해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에 도착해서는 유정이가 주도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 모든 상황과 증거들, 필리핀에서 제가 겪었던 일까지 세세하게 정리해 말했죠. 경찰은 처음엔 믿기 힘들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지만 서연의 컴퓨터에서 복사해 온 파일들과 여행 일정표를 확인한 뒤엔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 문제가 아니네요. 고의적으로 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려 한 게 분명합니다. 경찰은 준호와 서연을 불러 조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론 후련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정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걱정 마. 나도, 경찰도 있으니까 더는 엄마 혼자 싸우지 않아도 돼.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렇게 원래 준호와 서연이랑 여행이 끝나 돌아오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유정이와 함께 집에서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날 오전 유정이 핸드폰으로 준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유정이가 저를 흘깃보며 통화를 받았죠.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정아, 큰일 났어. 엄마를 잃어버렸어. 필리핀 시장에서 한참을 찾았는데도 못 찾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준호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어요. 나 정말 엄마를 찾으려고 했는데 현지 경찰도 못 도와줘서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 유정이는 얼굴에 싸늘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일단 집에서 보자. 나도 얼른 갈게. 빨리 와. 지금 어디야? 준호가 대답하자 유정이는 전화를 끊고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곧 오겠네. 정말 뻔뻔한 놈들이야.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렸고 준호와 서연이 집에 들어섰습니다. 저를 본 순간 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제가 거실 중앙에 멀쩡히 앉아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그 당황한 표정은 단 1초뿐이었어요. 이내 둘은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시작했죠.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어디 계셨던 거예요? 엄마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시장에서 한참을 찾았는데 현지 경찰도 못 도와줘서 정말 죄송해요. 하며 준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서연도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 저희 진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이렇게라도 돌아와 주셔서 다행이에요. 둘이 울면서 저를 안으려는 순간 제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준호의 뺨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준호는 눈을 크게 뜨며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준호는 얼떨떨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니? 필리핀에서 나를 잃어버렸다고? 그런 거짓말을 내가 믿을 거라고 생각했어? 서연은 그제야 고개를 돌리며 모른 척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정말 어머니 찾느라. 제가 서연의 말을 끊고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서연아, 내 컴퓨터에서 뭐가 나왔는지 얘기해볼까? 한국 사람 한 명도 없는 시장? 내가 기다리다가 사라질 거라는 너희 계획! 두 사람의 연극이 얼마나 우스웠는지 몰라! 그제야 준호와 서연의 얼굴에서 연기가 사라졌어요. 당황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준호는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엄마, 그건 그런 게 아니야. 오해야.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해라고? 내가 엄마를 시장 한가운데 두고 떠난 게 오해라고?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계획했지. 나를 어떻게 처리할지, 어디서 떼어낼지,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하겠니?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정말 오해라니까요. 제발 진정하시고.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정이가 나섰어요. 지금 진정할 사람이 엄마라고 생각해? 오빠랑 내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젠 다 알아. 죄 값을 치르게 될 거야. 서연은 놀란 눈으로 유정이를 쳐다봤고 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준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을 더듬었어요. 경찰? 무슨 경찰? 유정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저 엄마를.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정말이야. 유정이는 준호를 노려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오빠, 서영 컴퓨터에서 나온 파일들 다 봤어. 한국 사람은커녕 외국인도 없는 시장을 골라놓고 엄마를 어떻게 그곳에 두고 떠날지까지 계획한 게 의도가 없었다고? 서연은 그 말을 듣고 황급히 나섰어요. 어머니, 진짜 그건 그냥 여행 계획이었어요. 어머니를 버리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을 끊으며 서연을 노려봤어요. 여행 계획! 내가 계획한 게 그냥 여행이라면 왜 내 여권도 돈도 전부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했는데? 왜 내가 필리핀에서 아무도 없는 시장에 혼자 남아야 했는데? 대답해봐라, 서연아! 서연은 얼굴이 빨개지더니 결국 입술을 앙다물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준호는 계속 손사래를 치며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우물쭈물했어요. 엄마, 서연이 그런 건 그냥 실수였어. 별 뜻 없었어.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오해야. 제가 준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오해! 내가 지금까지 나를 속여가며 했던 모든 행동이 오해로 보이니? 너희 둘은 나를 버리려고 한 거야. 내가 이 집에 있는 게 짐처럼 느껴져서 그렇게까지 한 거잖아. 너는 내 아내와 한 팀이 돼서 너희 엄마를 낯선 나라에 내버려 두려고 한 거야. 내 입으로 말해봐. 아니라고 할 거니? 준호는 그제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만 있었죠. 유정이는 그 모습을 보고 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오빠, 엄마를 이렇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제 와서 변명조차 못하는 거야? 엄마가 너네 때문에 지금 말도 안 통하는 타국에서 어떤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돌아오신 줄 알아? 서연이 다시 끼어들며 말했어요. 언니, 경찰은 좀 아니지 않아요? 이건 그냥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 굳이 이를 이렇게까지 키울 필요는. 유정이가 단호히 끊으며 말했어요. 가족끼리 해결할 문제?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를 일부러 버릴 계획까지 짜놓고 그게 가족끼리 해결할 일이야? 경찰 불러서 죗값 치르게 하는 게 맞아.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어요. 준호야,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게 더는 자랑스럽지 않다. 내가 이 모든 걸 똑똑히 알고도 저지른 이상 나는 이제 너를 엄마로서 감싸주지 않을 거야. 이제 너희는 법이 알아서 하도록 할 거다. 준호는 그제야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잘못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서연이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지 생각하다 보니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쳤어요. 유정이는 경찰에 두 사람이 돌아왔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미리 신고를 받았던 기록이 있어서 신속하게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죠. 저는 마음 한구석이 아리면서도 이제야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유정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 둘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나 혼자라도 엄마 지켜줄게. 딸의 말에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이 조금은 사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그 뒤에 저는 딸 유정이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유정이와 함께 지내면서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늘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이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유정이는 그런 제게 끝없이 힘이 되어줬어요. 엄마, 이제는 엄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요. 여행도 다니고, 좋은 것도 먹고, 예쁜 옷도 사고. 유정이의 따뜻한 말들이 저를 한층 더 밝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저를 도와준 상우 씨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먼저 그에게 전화를 걸었죠. 상우 씨, 저예요. 필리핀에서 도와주셔서 정말 잘 해결됐어요. 딸과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상우 씨 덕분에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상우 씨는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잘 해결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제 역할은 별거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강하셨으니까 이겨내신 거예요. 다음 달에 제가 한국에 들어가는데 그때 꼭 뵙고 싶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대답했죠. 꼭 봐요. 제가 받은 도움은 꼭 갚고 싶으니까요. 제가 정말 맛있는 밥 해드릴게요. 상우 씨는 웃으며 알겠습니다 굉장히 기대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농담처럼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그날 이후로 유정이와 저는 틈날 때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집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영화도 보고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유정이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웃는 모습이 요즘 더 자주 보여요.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요. 저는 유정이를 보며 대답했어요. 너 덕분이야. 유정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제는 내 행복을 지켜주는 게 내 삶의 목표야. 유정이는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둘 다 행복해야 돼요. 필리핀에서 겪었던 고통은 여전히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었지만 그 고통은 이제 제 삶의 일부일 뿐이었어요. 다시 일어선 지금 저는 유정이와 함께 행복을 쌓아가고 있었고 곧 상우 씨와도 재회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쩌면 삶은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질 때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와 서연이는 조사를 받는 중에도 저에게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처음엔 차마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없어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문자나 이메일로 끊임없이 구슬리는 말들이 들어왔죠. 엄마,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서연이도 평생 엄마 모시고 살겠다고 약속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엄마, 저희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아세요? 엄마랑 같이 다시 살면서 이번엔 정말 잘해드릴게요. 죽을 때까지 죗값 치른다는 마음으로 살게요. 그들의 말은 처음엔 제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않았어요. 배신당했던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득문득 준호와 서연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특히 준호가 어릴 적 엄마 품에 안겨 웃던 모습이나 결혼하기 전 살갑게 굴던 기억들이 떠오르면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유정이는 그럴 때마다 저를 단호하게 말렸어요. 엄마, 흔들리지 마. 오빠가 지금 엄마한테 하는 말 다 거짓말인 거 알잖아. 저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자기들 처벌 가볍게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제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유정아, 나도 알아. 그 애들이 나를 정말로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 그래도 준호가 내 아들인데 이렇게 끝까지 등을 돌리는 게 맞는 걸까 싶기도 해. 유정이는 분노에 찬 얼굴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까지 오빠가 엄마를 우습게 본 거야. 이번에도 엄마가 흔들리시면 또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제가 진짜 오빠한테 분노가 치미는 이유가 뭔지 알아? 엄마가 이런 식으로 상처받고 있는 걸 너무 잘 알고도 그 사람은 자기 입장만 생각한다는 거야. 유정이의 말이 옳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차갑게 밀어내려 해도 준호가 엄마라고 부르며 보내온 문자 하나하나가 가슴속 깊이 찔려 들어왔어요. 어느 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생각하다가 문득 눈물이 났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가족이라면 그래도 마지막까지 품어줘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죠. 하지만 곧 떠오르는 건 준호와 서연이의 계획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그 증거들, 필리핀에서의 외로움과 두려움이었어요. 유정이가 옆에 와 앉으며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제가 옆에 있어요. 엄마는 이제 더 이상 희생하실 필요 없어요. 오빠랑 서연이한테까지 마음 쓰지 마세요. 저도 엄마도 그 사람들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고민이 계속 이어졌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이란 정말 이렇게 끊어낼 수 없는 족쇄 같은 걸까? 아니면 지금의 흔들림은 단지 제 약한 마음 때문인 걸까? 결국 저는 이렇게 다짐했어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유정이와의 대화를 통해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요. 하지만 계속 연락이 오면 어떻게 될지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네요. 제가 마음 흔들리지 않게 댓글로 힘이 되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